광화시장의 골목길은 아직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았습니다. 잿빛 벽돌 사이로 물거품이 피어오르고 손수레 바퀴가 지나갈 때마다 미세한 진동이 퍼졌습니다. 후문 근처 한쪽 구석에 학생 책상보다 크지 않은 작은 좌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언제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돈 많은 김할머니라 불렀습니다. 허세도 화려한 옷차림도 없었지만 30년이 넘도록 매일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채소, 말린 생선, 김치를 팔며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진 날이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김할머니가 시장을 쉬면 하늘이 무너질 징조야. 김할머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번창한 가게, 일찍 세상을 떠난 다정한 남편, 서울대에 진학한 아들, 그리고 거의 3억 원에 달하는 저축. 하지만 그녀에게 없었던 것은 그 소중한 돈을 노년까지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여름 어느 아침 남편의 기일에 시작되었습니다. 햇살이 시장 지붕 위에 꿀처럼 얇게 내려앉았고 그녀는 보리차를 마시며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김치를 담그며 웃던 그 시절, 비록 가난했지만 돈의 가치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돈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아들 민재는 대학 졸업 후 회사 취직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스타트업을 꿈꾸며 어머니에게 투자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말렸지만 결국 어머니는 통장을 넘겼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카페는 6개월도 못 버텼고 간판은 철거되었으며 집안엔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김할머니는 자신이 어디서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자책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돈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베개 속, 수건 속, 가구 밑에 돈을 숨기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저혈압으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누구도 그 돈의 존재를 모를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제야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의 정신력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노년의 돈 관리에서 중요한 건 금고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김할머니는 이제야 그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들과의 일 이후 김할머니는 세상과의 문을 거의 닫았습니다. 시장 친구들과의 모임, 손주들과의 식사, 오래된 지인들의 안부 전화까지 모두 거절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믿었고 지식이 부족했고 선의가 잘못 쓰였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혈연조차 탐욕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련은 가장 아끼던 조카딸 은지로부터 찾아왔습니다. 은지는 여동생의 딸로 김할머니가 친딸처럼 아껴왔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땐 생강차를 끓여주었고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가장 먼저 축하금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부드러운 서울말로 할머니 백슬래쉬사인라 부를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가을 어느 날 은지는 고급 쿠키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미국에 있는 친구가 운영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코인이 상장되기 전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월 15%의 수익을 보장하며 언제든 인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사기가 아니에요. 저도 투자했어요. 가만히 있는 돈으론 아무 이득도 없잖아요. 그날 밤, 가만히 있는 돈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을 바라보며 김할머니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 그 고된 세월을 생각하며 남은 인생 얼마라고 이 돈을 지켜서 무엇 하나라는 자조 섞인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그녀는 3천만 원을 인출해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영수증도 계약서도 없이 오직 믿음 하나로 처음 이주는 수익 보고서와 함께 약속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옳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주째부터 은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낯선 남자가 번호 변경되었다 고 응답했습니다. 땀이 식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지가 캐나다로 장기 체류를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가족조차 연락이 닿지 않았고 김 할머니는 또 한 번 가족에게 배신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 짐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고 집문은 항상 이중으로 잠겼습니다. 통장은 옛 사진 뒤에 숨겼고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이제 4가지뿐이었습니다. 의자, 가계부, 보리차,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 그 이름은 나는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늙었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욕실에서 미끄러진 후 30분간 움직이지 못한 경험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돈은 결국 없는 것과 같다는 사실. 그녀는 모든 정보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계좌, 비밀번호, 현금 위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평생 친구의 막내딸. 그녀는 메모지를 봉투에 넣고 비상시에만 열 것이라 적어 부엌 서랍에 두었습니다. 누구라도 찾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한숨을 편히 내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최소한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질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돈을 옮긴 사람이 그랬을 뿐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과 무지함이었습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졌던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사고는 단순한 육체의 통증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끝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삶의 끝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말 한마디조차 못하게 되면 그 많은 돈도 결국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 후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유리잔 하나도, 계단의 난간도, 사람들의 말 한마디도 전부 위험하거나 소중한 요소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믿음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그녀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으로라도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일깨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갈색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고백이 아니라 삶의 교훈을 남기려는 결심이었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노트를 발견한 분이 있다면 이것을 연약한 노인의 한탄이 아니라 강했던 이가 길을 잃었다가 남기는 경고로 읽어주세요. 저축 내역, 계좌번호, 신뢰했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잃은 사람들까지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노트는 외로움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가장 큰 상처는 돈이 아니라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공원에 들렀습니다. 마주 앉아 해바라기를 하던 이웃 할머니들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껏 나누지 못했고 경계심에 사람들을 밀어낸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늙는다는 건 무기력이 아니라 관계를 단절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다음 날 그녀는 구청 문화센터에 노년 디지털 교육에 등록했습니다. 5년 만에 수업을 들으며 스마트폰 사용, 온라인 금융,
보안 설정, 피싱 방지법 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는 젊고 친절한 여성이었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김 아주머니라 불리며 다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후 매주 2번 할머니는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과거는 숨겨졌고 오직 현재의 배움과 미래의 준비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등한 공간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강사가 물었습니다. 100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이 저축, 보험, 자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김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50만 원은 사용하고 30만 원은 배움에, 20만 원은 더 힘든 이웃에게 쓰겠습니다. 교실은 조용해졌고 이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김 할머니는 더 이상 두려움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섰고 주 1회 요리한 죽을 근처 요양원에 기부했습니다. 어느 날 92세 노인의 손글씨 편지를 받았습니다. 가족 하나 없는 노인이 보낸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이며 그 가치는 나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믿음과 돈을 모두 잃었던 70세의 노인이 어느 날 흰 칠판 앞에 서서 다른 이들에게 돈을 지키는 법을 가르칠 줄은. 그러나 김 할머니는 그렇게 했습니다. 명예도 복수도 아닌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실수했다면 누군가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자신은 그들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노년금융보호교실은 원래 형식적인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털어놓은 날부터 교실은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눈물도 없이 남 탓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가난하다고 배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가진 게 적을수록 지키는 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한 푼이 피와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마세요. 그 말은 전염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노트를 들고 일찍 도착했고 가짜 앱을 구분하는 법, 스미싱 문자를 식별하는 법, 절약 전용 계좌를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넘어졌던 길을 다른 이들이 피해가도록 돕고 있을 뿐입니다. 매주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차 한 잔 나눔 모임. 그곳에서 노인들은 자신이 당한 사기, 잃은 돈, 느낀 수치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어느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76세의 한 노인이 모임 내내 아무 말 없다가 마지막에 털어놨습니다. 자식에게 땅을 팔아줬다가 망했고 이혼했고 자신은 고시원에 살고 있다고. 그 순간 김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 뒤로 모임은 더 커졌고 그녀는 부유함이 아니라 깨달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은지의 언니였습니다. 검은 외투에 떨리는 손, 깊은 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의 변명 없는 용서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여인이 돌아간 후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봉투는 다시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그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혜의 수업료. 나보다 더 필요한 이에게. 그 다음 주
그녀는 그 돈으로 저가 스마트폰 15대를 구입하고 수억 차며 어르신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동영상을 보고 손주 얼굴을 영상통화로 본 노인들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난 쓸모없다고 여긴 이들이 새로운 것을 배워 느끼는 감동. 그녀는 작은 뉴스레터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에 붙는 글. 하지만 그녀의 글은 누구보다 진솔했고 누구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사해서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돈은 더 이상 그녀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연결의 도구, 치유의 재료, 신뢰를 복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할머니는 두려움의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나 다른 이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자신이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앉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결국 찾아왔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어느 오후, 바깥은 따사로웠지만 그녀의 가슴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와 나눔의 삶을 시작한 후 그녀의 일상은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녀의 자산에 대한 관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돈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식사나 건강을 묻기보다 얼마 모으셨어요? 지명인은 누구예요? 상속자는 누구죠? 그런 질문들만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노인이 되면 가장 먼저 계산되는 것은 건강이 아니라 유산이라는 사실을. 처음엔 아들 민재에게 모든 걸 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간판보다 자신의 어머니를 먼저 내려놓았던 그날의 눈빛. 그녀는 용서했지만 용서와 맹신은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세 개의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재 사랑했지만 실망했던 아들. 수아 병중의 자신을 묵묵히 도운 친구의 딸. 그리고 자신 평생 자신을 지켜온 유일한 존재. 그녀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가?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모든 서류를 챙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장은 단순하게 작성되었습니다. 60%는 노년 디지털 교육기금에 기부, 20%는 수아에게 위임, 20%는 자신의 이별차 모임에 사용. 변호사는 묻습니다. 아드님에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제 마음을 남깁니다. 돈은 제 신뢰를 지킨 이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그 후 그녀는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떨군 채가 아니라 당당한 자세로. 장례식 대신 음악과 사진이 있는 차 모임을 원했습니다. 화환 대신 해바라기. 눈물이 아니라 인생을 기리는 웃음이 함께하길 바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르게 산 사람은 죽음마저 선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민재가 돌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빈손으로. 나이 든 모습, 낯선 눈빛. 그들은 침묵 속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의 말이 흘렀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저 아들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손잡고 걷던 그 손이 지금은 굳어 있었습니다.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습니다. 용서는 마음에서 하고 유산은 책임이 있는 이에게 남겨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유언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진짜 유산은 가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떠난 날, 하늘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별차 모임엔 음악과 사진이 흐르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녀가 도운 노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돈을 지켜온 인생. 그리고 마지막에 그 돈을 올바르게 보낸 한 사람.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에게 그것은 한 문장의 마침표일 뿐,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표시였습니다. 이별차 모임이 열린 지 3주가 지난 후 문화센터 게시판에는 그녀의 사진이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 어르신들과 함께한 모습, 따뜻한 눈빛으로 차를 든 장면. 그녀는 마치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단, 더 깊고 더 명료하게. 그날 테이블 위에 남겨진 작은 노트 하나. 갈색 천으로 감싼 얇은 수첩 안에는 12개의 회상과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문장도 고리타분한 교훈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살아왔고 잃었고 아팠고 결국 깨달았던 한 인간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돈을 남기지 않습니다. 나는 원칙을 남깁니다. 나는 재산을 남기지 않습니다. 나는 삶의 방식을 남깁니다. 동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내 삶에서 무언가를 배워가길 바랍니다. 그녀의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 차 모임에서 함께했던 사람들, 혹은 우연히 그녀의 죽을 받은 노숙자조차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 늙은 것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 성숙했기에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그녀가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준비된 죽음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두려움과 배신, 후회 속에서 몸부림쳤는지를. 김 할머니는 단지 돈을 지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가치관을, 그리고 자신에 대한 존엄을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늘도 그녀를 사랑했구나. 생애 가장 큰 상처였던 아들 민재도 참석했습니다. 조용히 구석에서 서서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가 쓴 글거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부모의 돈은 자식의 것일 수 있지만 자식의 돈은 부모의 것이 아니다. 민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냉정하게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울 하나를 남겼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실수, 배신, 그리고 반성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녀는 무덤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겼습니다. 칠판 없는 학교를. 그곳에서 노인들이 스스로의 자존심을 가르쳤습니다. 낡은 스마트폰 속엔 손자, 손녀와의 영상통화가 저장되어 있고 수첩 안엔 하루하루 정성스럽게 기록된 가계부가 있으며 그녀가 남긴 시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오후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노인이라는 개념조차 바꾸었습니다. 늙음은 끝이 아니라 더 현명해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임을. 수첩에는 이런 문장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60세가 넘어 이 글을 읽는 분이 있다면 늦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68세에 돈을 배우기 시작했고 70세에 진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을 지킬 줄 알고 나눌 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글이 몇 사람의 인생을 바꿨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압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돈과 상처를 헛되이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렇게 그녀의 생은 조용히 책장을 덮듯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존재의 전환이자 남겨진 이들을 위한 깊은 인사였습니다.